이번 시간은 실업의 이론입니다. 실업의 형태에 이어서 어떤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주장한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3명의 학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케인즈가 주장한 실업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케인즈, 뭐라고 얘기했냐? 가장 중요한 것이 첫머리에 딱 나오네요.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가장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읽었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정상입니다. 까만 것은 글씨이고 하얀 것은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 2급은 기출이 매우 중요하고 기출만 보면은 많은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출로 바로 이 문장을 맞닥뜨리면은 암기하기가 이해가 안 돼서 눈으로 봤지만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론은요, 이론을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기출을 풀기 위한 마중물, 뜀틀을 넘을 때 구름대처럼 기출을 잘 눈으로 보시고 쉽게 보시고 잘 암기하시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래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명목임금 지난번에는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명목임금. 그렇죠.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했고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용자는요, 명목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입니다 하면 5천만 원 그냥 약속된 대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근로자 5천만 원, 오케이 해서 오래 일했는데 막상 계속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 올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생활하면은 실질 임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케인즈,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케인즈가 보니까 이 말 맞아. 그런데 근로할 때는 그렇지만 근로를 구할 때, 그렇죠. 취업을 할 때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명목임금, 연봉 5천만 원이다 하면은 와서 지원을 하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원을 안 하더라. 어디에? 노동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명목임금의 함수에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 사장님은요, 노동을 쓸 수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실질임금, 줄 수 있는 임금의 함수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그러면은 암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 나오면 시옷입니다. 수요는 실질임금이다. 수요는 실질임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이거 보긴 본 것 같은데 맞나 틀렸나?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모르겠고 시옷은 시옷이라고 했는데 실질임금이지 명목임금이 아니다 해서 답을 잘 골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는 이해대로 하시고 이해로 한 문제 한 문제 다 답을 고르시려면 하시면서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안 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기둥, 지팡이로 붙잡는 것이 케인즈는 시옷이다 라는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 일반 이론과 동일합니다. 노동자들은 화폐 한 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많이 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많이 주면 날 얼만큼 부려먹을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거기서 일하고 싶고 그 뒤에 부가급여가 어떤지 다른 것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폐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목임금의 하락에 대해서 또 저항해요. 좋은데 주던 것도 줄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을
하방 경직성,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일하게 케인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 수요,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비자발적,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면 내가 일하고 싶다 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실업의 상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0년도에는요.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동일시 여겼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그렇죠. 실업이 아니라 취업,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업은 성장하나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기업은 성장하나 많은 기계화와 시스템화 자동화로요. 있는 사람도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있는 사람도 해고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총수요가 감소, 어떤 연유이든지 간에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비자발적 실업, 사실은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대책, 기업은 원래 이윤이 목표인데 기업 보고 이윤을 안 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근로자들, 실업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정보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구조적이나 경기적이나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는 모든 대책이 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케인즈, 재정 투자 용자의 학대, 돈도 많이 빌려줘.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해. 그러면 결국에 시중에 돈이 많이 떠돌게 될 것이고요. 거시경제, 어떤 한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게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개개인에게 맞는 거 끊임없이 하게 해주고 법인세, 기업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케인즈가 말한 실업의 대책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짬뽕이니까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왔을 때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고 재정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실업, 돈이 없어 죽겠는데 있는 돈까지 걷어가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2번 재정 지출의 축소입니다. 두 번째, 필립스의 실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는요, 이 실업 이론을요, 무엇과 무엇으로 봤냐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상충관계, 이렇게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주장했다? 필립스가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물가가 너무 높으면은요, 실업률이요 낮아요. 오늘까지 실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있는 돈으로 쌀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쌀값이 2배가 됐어요. 내일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취업이 급해져요, 안 급해져요? 급해지죠. 그래서 내게 좀 안 맞더라도, 좀 멀더라도,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낮으면 나 견디기 모드, 버티기 모드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좀 고를 수 있는 거 고르고 참을 수 있는 거 찾아서 입맛에 맞는 자리를 구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물가가 떨어지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 상충관계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해의 편의상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필립스 하면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정립한 이론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1번. 두 번째, 정부는 당연히 제3의 입장이죠.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낮아.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이 가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오르게 조절해야 될 것이고 실업률, 우리 국민들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건 정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립스가 보니까 정부야 정신 차려라 이 소리인 거죠. 할 수가 없음을 이론으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이 곡선 뭘 의미하는 건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다. 두 번째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론이다. 라고 정리하고 딱 넘기십니다. 세 번째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베버리지 곡선도요. 실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실업과 무엇의 관계이냐면 실업과 결혼 곡선입니다. 실업과 결혼 곡선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역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항상 첫머리 시험 문항에 잘 나옵니다. 종축에는 결혼, 행축에는 실업자 수입니다. 그래프상의 모습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죠. 종축에는 결혼의 수, 행축에는 실업자, 행축에는 실업자 수로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편안하시죠? 다시 5분 뒤에 문장으로 딱 보시면 그래서 종축이 결혼수였나 행축이 결혼수였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여기 가나 여기 가나 역의 관계는 똑같은데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베버리지가 정해놓고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종결이 했어요. 종결. 물론 행실까지 알면 더 확실하겠지만 종결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베버리지는 종결했습니다. 마침 실업 이론도 세 번째 나오니까 종결하는 거 맞네요. 그래서 문제로 종축에는 결혼, 맞는 말. 행축에는 실업자 수, 맞는 말.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뼈대를 꼭 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구조적 실업 상기해 내셔야만 하죠. 산업 구조가 변해서 생기는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한대요. 우리 원점이랑 멀어져요. 이것이 완만해지면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여하튼 원점이랑 멀어질수록 구조적 산업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변해서 결혼 빈자리가 있지만 실업자들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산업이 변해서 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하시되 모르시면 여하튼 원점에서 멀어지면 실업이 높아지는 거구나. 특히 구조적 실업이 높아지는 곳이나 하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요가 부족한 실업이 있고 비수요 부족 실업도 있다라고 했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업자 수가 100명인데 결혼 뽑는 거 회사에서 자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만 있다면 수요 부족이 되겠지만 결혼 수도 100개가 있다면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이 현상을 수치와 계산의 표시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네 번째, 이것도 잘 나옵니다. 베버리지에서 잘 나오는 것이 맞네요. 종결부터 시작해서 원점에서 멀어지면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것. 이거는 계산해보면 100개 놓고 여러분 10개도 놓고 100개도 넣어보면 당연히 답이 나올 것이고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구분이 어려워요. 첫 번째,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마찰적은 뭐였죠?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을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업이 지금 생기는 실업자의 수가 여기로 갈수록 실업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구조적 산업이 변화해서 원인은 파악할 수 있지만 현상을 보고는 이 실업자가 정보를 못 가져서 실업이 상태가 된 건지, 구조가 문제라서 실업이 된 건지 현상을 보고는 원인을 따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해하시고 기억은 별도로 하시든지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든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구분이 안 된다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수요가 부족한 실업인지 비수요가 부족한 실업인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식을 위에 올려놨겠죠. 마지막입니다. 결혼 수와 실업자 수가 1, 완전 고용. 이런 게 우리 완전 고용이라고 했죠.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실업자가 한 명 있다고, 얘가 여기 안 가면은 실업률이 제로가 되겠지만 여기 안 가면은 찾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도 있는데 여전히 실업의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요, 이미 책이 없기 때문에요, 이 5개, 좀 불편하기 할 수 있죠. 좀 소화하려고 하면은 에너지를 좀 써서 봐야 되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문장으로 봤었을 때, 이거 배버리지 곡선, 실업과 결혼이구나. 그리고 종결이라고 해서 종축에는 결혼수가 먼저 딱 나오고 원점, 종결에서 내려가서 원점에서 멀어질 때는 구조적 실업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결혼수를 통해서 뭐였죠? 실업자 수는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 네 번째, 마찰적 실업. 현상을 보고는 마찰적 실업인지 구조적 실업인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어. 대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수요인지 비수요 부족 실업인지는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1대1 딱 비지만 서로 안 맞으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여전히 실업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베버리지랍니다. 베버리지, 글자도 혼자 4자이더니 내용도 많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통계입니다. 우리 정보에서 봤던 내용이라서요, 정말 가볍게 훑어볼 건데요. 상기하셔야 돼요, 상기. 뭐냐면은요,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나와서 마침 빈칸도 있고 제가 한번 상기의 개념으로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인구가 있죠. 당연히 인구가 많겠죠.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살부터라고 했나요? 15세부터라고 했습니다. 15세 이상을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고, 이런 생산 가능 인구는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와 안에 경제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이 눈 감고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지금 일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리고 일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로 구별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밑에 나오겠지만 뭐 전업주부라든지 전업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내용만 알면 되지만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뭔가 통계치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도표를 딱 그려놓고서는 무조건 구하라 하는 그것의 앞에 것분의 뒤에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 하면은 앞에 거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율이니까 곱하기 100이 될 것이고,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 하면은 앞에 거 생산 가능 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고 했고, 취업률을 구하라 하면은 앞에 거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하게 됐네요. 실업률을 하라 그러면은 앞에 거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은 고용률이 있는데요. 고용률은
다 앞에 것분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고용률만 저 앞에 것분해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다 해서 이 표만 그릴 수 있으면 계산하는 문제 다 맞출 수 있다라고 꼭 외우라고 정보 과목에서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세팅해 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취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실업자가 다음 페이지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서 딱 완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취업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 이해되시죠? 경제활동 인구 안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통계청에서 매달 경제활동 인구 조사하는데 이 조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던 그 조사 대상 기간에 돈을 벌었어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다 취업자라고 구별합니다. 돈 벌었으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무국가족 종사자입니다. 우리 엄마 떡공장에서 잠깐 일을 해줬어요. 집에서 떡을 만드셔서 매번 떡 만드는 거 조금씩 도와줬어요. 잠깐 도와준 거는 아무 일을 안 한 거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도와줬어요. 열받네요. 돈 안 주면 열받죠. 여하튼 주당 3시간이 왜 나옵니까? 주당 18시간, 하루 3시간 이상 일하면은요, 이 사람은 돈 못 받아도 취업자로 분류된다라는 것. 그리고 일기불수 날씨 때문에 또는 노동제에 잠깐 다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이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일할 거니까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실업자입니다. 우리 첫머리에서 했던 것처럼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취업할 의사. 지금 잠깐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밑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을 안 했어. 돈 못 벌었어. 근데 일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봐요?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을 한 번이라도 참여했고 만약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그렇죠. 용어의 정의로서 실업자라고 합니다. 크게 경제활동인구 두 부류와 비경제활동인구, 전업주부, 그렇죠. 전업주부, 그리고 학생, 심신장애자,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 포기자,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의사는 있지만 취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뒤에서 한번 보고 앞으로 다시 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통계와 항상 실제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뭔가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내 주변에 다 잘 살면 나만 경기가 어려운 것 같고 경기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 왜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그 느낌. 왜요? 항상 통계와 실제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또 개인적인 체감은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론 나오지 않습니다만 통계와 실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실망했어요.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가 노동자, 플러스 노동자가 부가 더해지는 효과이네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요. 경기 침체로 실업자,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로 아무리 구해도 안 되고 이거 이러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해. 하고 진짜 아예 의사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실망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위에서 그렸던 표 여러분 15세 이상 생산 가능한 인구는 크게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지고 경제는 취업자와 일하고 있는 실업자가 있는데 이 실업자는 분명히 경제 활동 인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 어디로 간다라고요? 비경제 활동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실업자의 수도 줄어서 통계치 계산을 하면은요,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 실업률이 떨어진가요? 더 악화된, 더 나빠져 버렸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제 의사까지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실제랑 다르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가 노동자 효과입니다. 똑같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하강할 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주노동자, 우리 집의 주노동자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냥. 아버지가 실직하게 됐어요. 집에 위기예요, 안 위기예요? 아빠가 365일 30년 전부터 놀고 있으면 익숙해질 수 있지만 경기가 하락해서 갑자기 아빠가 실직하셨어요. 집안 식구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내가 도와야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뭐 공부를 더 하나요? 하여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집에서 전업주부였다면 내가 마트라도 나가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집에 있었던 비경제활동 인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취업을 하던가 취업을 구하기 위해서 실업자, 의사가 생겼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위로 취업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된다라는 거죠. 의사가 생겼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통계치로는요. 어떻게 실업률이 높아져요. 밑에 있던 인구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취업이 아니라 뭔가 구하고 취업하게 되니까 그 기간, 첫 번째 기간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항상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해했을 때 지금은 잘 풀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뼈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둥을 딱 세웁시다. 내용은 말한 것이 맞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잘 외우려고 실망했어, 마이너스예요. 실망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부가 됐어요, 플러스예요. 뭐가? 표면상은 둘째치고 통계치에서 실업률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어떻게 됐다고요?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핵심 기둥 잘 세우고 다 잊어버려도 이거 두 개는 잘 남겨서 가십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기에 다 경기가 안 좋아요.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 그리고 실업자 효과네요.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화하죠. 그래서 우리 금방 살펴봤잖아요. 실업률이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고 했었을 때 부가 되면 플러스, 실망하면 마이너스. 이거 답일까요? 만나볼까요? 네, 답이 맞네요. 이런 거 할 때요. 물론 혼자서 뭐 100명일 때, 100명일 때, 100명일 때 해서 하나하나 올려보고 계산하는 것도 좋고 내가 이해했던 것을 상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험이 100문제를 시간 내에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굳이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또 외우기도 쉽잖아요. 부가 플러스지. 실망 마이너스겠지. 실망했으니까. 이렇게 문제 보시면 딱 답을 골라내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베스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이런 거 알려고 지금 강의 듣는 거 맞으시죠? 이런 거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도움되는 거 맞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꼭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그 기둥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실업 정책입니다. 위에는 학자들의 이론이었고요. 정책 누가 합니까? 나라에서 맞게 정책을 잘 실행해야 되겠죠? 잘 실행하려면은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소득 정책이다.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항상 계속 나옵니다. 필립스부터 시작해서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인데요. 이거 단 하나입니다. 소득 정책은 제가 늘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그 문장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 것이 답이다 했었었는데요. 딱 하나 소득 정책은 소득이 나오면 답 아닙니다. 딱 하나 소득은 직방소득이 나오면 답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장난이에요. 얘만 장난 아니게 그렇게 해놨네요. 열받게. 소득정책은 문제가 바로 나와서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하면은 다 높고 다 좋게요.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은 맞춰주는 정책은 최저임금제지 소득정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은 항상 이거 1번입니다. 소득정책 뭔지 몰라도요. 소득정책은 딱 하나 지 혼자 용어 장난 아니라 그랬어. 나머지는 다 장난이야. 해서 이 문제 맞추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소득정책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모두 다 일하는 세상, 그리고 물가는 안정되는 세상을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필립스가 그거 안 된다라고 이론으로 말을 했고요. 단점!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왜 자꾸 정부가 개입하냐? 그래서 정부가 자꾸 개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저하되고요. 정책에 따른 비효율화, 불평등이 발생이 되고요. 행정적 관리 비용이 관리할 게 많아지니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은 똑같이 나오니까 얘는 장난 아니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 정책이라고 하네요. 정책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인력은 사람이죠. 노동력에 관련된 정책인가 봅니다. 국민경제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인력 정책이라고 합니다. 교육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것은 통화를 풀고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인력 정책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많이 들어보셨죠? OECD에서 하는 실업정책, 국제적으로는 어떤 실업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나라에서 보니까 효과적이라서 저거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같이 하고 한 나라에서 큰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그렇죠. 이 나라 저 나라 벤치마킹 옆에서 학습해서 그렇죠.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다 비슷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요. 취업 알선, 실제로 이 근로자들에게 일에서 계속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훈련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청년들에게 맞는 대책, 고용보조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 고용보조금은요, 여러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죠?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네가 한 명 채용하면은 내가 고용보조금으로 월급에 얼마를 지원해 줄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은 세제를 할인해 줄게 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친구를 한 번 돈 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 돈 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교육이나 어떤 여건을 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그런 개인적으로 연결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대책, 할당제 같이 해서 기업에서 어느 정도 뽑아라 하는 것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고요. 소극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실업보조금, 실업급여입니다. 소극적인 것은요.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나 지금 실업자나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어떤 정책들은 소극적 실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했었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최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 자금이 필요한데 실업급여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서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이고 적극적인 것이 아닌 것 나왔을 때도 물론 다른 답도 있지만 실업급여가 대표적으로 자주 출동해서 답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노동시장 정책 중에 적극적 취업 알선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고 가져가시면은 우리가 구별할 때 좋은 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실업의 어떤 형태를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 이론에서부터 마지막 정책까지 알아봤는데 다 무조건 씹어 먹어버릴 거야 하는 것보다가 뼈대를 잘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해는 이번 시간에 했고 나중에 물살이 다 흐른 후에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뼈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한 개에 한 개씩 꼭 매칭하는 시간 혼자서 가지시고요. 그리고 문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